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97년 겨울 서울 외곽의 한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서울에서 지하철과 버스로 1시간 남짓이면 닿을 수 있는 이 도시는 1990년대 후반 빠르게 도시화되고 있었지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직 낡은 주택가와 작은 공장, 오래된 상가들이 뒤섞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던 아이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서연은 1980년 2월생으로 사건 당시 만 17세였습니다. 부천의 한 여고에 다니던 그녀는 성격이 밝고 말투가 부드럽고 누구에게나 먼저 웃어주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두고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담임교사는 힘든 집안 형편을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했던 학생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인천의 한 식품 포장 공장에서 영업 관리 일을 했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맡았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하나, 아래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혼자 벌어 네 식구의 생활비와 아이들 학비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서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취직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그녀는 문구점에서 계산을 돕거나 작은 플라스틱 부품 공장에서 포장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대학 원서를 이야기할 때도 서연은 크게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돈 벌어서 다시 공부하면 되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 서연은 서울 구로의 한 중소기업 면접을 받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졸업만 하면 바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서연은 오래간만에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밤 이후 그녀의 이름은 한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1997년 11월 28일 금요일 밤으로 돌아갑니다. 그날도 서연은 평소처럼 학교를 마친 뒤 부천의 한 플라스틱 가공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초입의 밤 공기는 차가웠고 공장 유리창에는 하얀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 8시 20분쯤 서연은 일을 마치고 낡은 자전거를 끌고 공장을 나왔습니다. 집까지는 자전거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큰 길을 지나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면 가로등 몇 개가 드문드문 서 있었고, 늦은 시간이라 사람의 발길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이 돌아보기도 전에 오토바이에 탄 남자가 그녀의 자전거 옆을 스치며 강하게 밀쳤습니다. 서연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자전거 바퀴가 빙글빙글 돌았고 책가방 안의 공책들이 길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가 통증 때문에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을 때 오토바이는 이미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방금 그 사람 여기 동네에서 안 좋은 애들이랑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청년은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봤다고 했고, 혹시 그 오토바이 남자가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머리가 어지러웠고 무릎도 까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판단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청년을 믿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강민호. 당시 18세. 학교를 그만두고 동네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던 인물이었습니다. 서연이 골목 안쪽으로 몇 걸음 더 걸어 들어가자 민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멈춰 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아까 오토바이 탄 애 내 친구야.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겁에 질린 그녀를 협박했고 도망치면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서연을 강제로 데리고 갔고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폭력과 공포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밤 10시가 가까워졌을 무렵 민호는 서연을 근처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서연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집에 보내주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에는 이미 더 잔인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중전화로 3명의 친구를 불러냈습니다. 박준태, 이성재, 오기훈. 그중 오기훈이 바로 앞서 오토바이를 타고 서연을 넘어뜨렸던 인물이었습니다. 4사람은 새벽 무렵 부천의 한 공원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가방을 뒤졌고 그 안에서 학생 수첩을 찾아냈습니다. 수첩에는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망가면 네 집부터 찾아간다. 그 한마디에 서연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당시 그녀에게 가족은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자신이 도망치면 부모와 동생이 다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사람은 의논 끝에 서연을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이성재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성재의 집은 2층짜리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아래층에는 부모가 살았고 위층 작은 방은 성재가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아지트처럼 사용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집 앞에는 오래된 철문이 있었고 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그 2층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민호는 서연에게 집으로 전화를 걸게 했습니다. 서연은 울음을 삼키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며칠만 자고 갈게.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고3 생활에 지친 딸이 친구 집에 머물며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평소에도 부모 걱정을 많이 하던 아이였기 때문에 가족은 처음에는 큰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11월 30일, 감금 사흘째 되던 날, 민호 일당은 지루하다며 또 다른 친구 2명을 불러들였습니다. 방 안의 소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침 여행에서 돌아온 성재의 아버지가 2층으로 올라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성재는 짜증 섞인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내 여자친구야. 신경 쓰지 마.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오래도록 비난받은 침묵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재의 어머니도 며칠 뒤 2층 방에서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들이 여학생을 데려온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그녀는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에게 이제 집에 가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갈 수 없었습니다. 갈 수 없다는 말조차 제대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12월이 되자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서울의 낡은 주택가 골목에는 찬바람이 불었고 밤이면 창문 틈으로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2층 방 안에서 서연이 겪던 추위는 단순한 겨울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반복적으로 폭행과 모욕, 협박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그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분노와 욕망, 지루함을 풀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민호는 때때로 비디오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당시 흔하던 가정용 캠코더였습니다. 그는 서연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찍고 다시 보게 만들며 심리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또 어느 날은 서연의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연이 무너져 울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난이야. 그 말 한마디가 서연의 마음을 또 한 번 짓밟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잠시 서연을 풀어주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들키자 곧바로 위협을 당했고 결국 입을 닫았습니다. 아래층에 있던 성재의 부모도 여러 차례 이상한 소리와 서연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들의 친구들이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12월 10일, 감금 13일째 되던 새벽, 가해자들이 밤새 놀다 지쳐 잠든 사이 서연은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옷을 챙겨 입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래층 거실에는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흔하지 않았고 집 전화 한 통이 외부와 연결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녀가 자세한 위치를 말하기도 전에 민호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빼앗아 끊어버렸고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 경찰에게 친구들끼리 장난친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 후 그는 서연을 2층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에게 가해진 폭력은 더 잔혹해졌습니다. 민호는 도망치려 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심하게 폭행했고 다른 이들도 이에 가담했습니다. 서연은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처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걷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처는 챙기 시작했고 방 안에는 눅눅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성재의 형도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빵이나 우유를 가져다 주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했지만 그 침묵은 훗날 법정에서도 오래 논란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루에 우유 한 팩과 빵 몇 조각만 받는 날도 있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그녀가 방을 더럽힌다며 때렸고 얼굴과 몸 곳곳을 반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크게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놓아주는 순간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목적은 더 이상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범죄를 감추기 위해 한 사람의 생명을 끝까지 붙잡고 짓밟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감금 41일째 되는 날, 1998년 1월 7일 아침, 강민호는 밤새 도박장에서 돈을 잃고 성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방 안에 쓰러져 있던 서연을 보자 자신의 분노를 그녀에게 쏟아냈습니다. 서연은 이미 의식이 흐릿했고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와 다른 가해자들은 둔기를 사용해 서연을 폭행했습니다. 그 폭행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고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서연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놀랐지만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둔 듯 움직였습니다. 민호는 예전에 일하던 건설 자재 창고 근처에서 작은 트럭을 훔쳐왔고 모래와 시멘트, 벽돌 일부를 빼냈습니다. 또 공사장에서 쓰던 철제 드럼통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지름은 약 60cm, 높이는 90cm 정도 되는 낡은 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시신을 담요로 감싼 뒤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공터로 이동해 철제 드럼통 안에 넣었습니다. 민호는 미신을 믿는 편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원혼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드럼통 안에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함께 넣었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감금 중에도 가끔 이야기하던 인기 드라마 녹화 테이프였습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가면 다시 보고 싶다고 말했던 드라마였습니다. 그들은 시멘트를 물에 개어 드럼통 안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단단히 막았습니다. 그날 밤 8시쯤 그들은 트럭을 몰고 인천 앞바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원래는 바다에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막혔고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차가 근처에 보이자 겁을 먹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방향을 틀어 인천 월미도 근처에 한 공터 옆 풀숲에 드럼통을 버렸습니다. 돌아온 뒤에는 트럭을 세차했고 성재의 집 2층 방에서 서연의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서연의 가족은 그때까지도 딸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전화로 들었던 짧은 목소리, 친구 집에 있다는 말, 그리고 점점 길어지는 침묵. 가족은 뒤늦게 실종 신고를 고민했지만 이미 시간은 너무 많이 흘러 있었습니다. 1998년 1월 26일, 서연이 사망한 지 18일 뒤, 강민호와 오기훈은 별개의 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은 자신들이 서연 사건 때문에 붙잡힌 줄 알고 불안해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경찰은 이들이 다른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두 달 뒤인 1998년 3월 29일, 경찰은 민호의 거처를 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여성의 물품 몇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수사관들은 별도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민호와 기훈을 분리해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호는 기훈이 이미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한서연을 죽였습니다. 다음 날인 3월 30일, 민호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인천 월미도 인근 공터를 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시멘트로 굳어진 철제 드럼통이 발견되었습니다. 안에서는 부패가 진행된 시신이 나왔고 신원 확인은 지문과 치아 기록, 가족 진술을 종합해 이루어졌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서연은 장기간의 폭행과 방치, 심각한 신체 손상 끝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그녀가 감금 기간 동안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서연이 마지막으로 집과 경찰에 전화를 걸었던 위치를 추적했고 결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이성재 집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에서 성재와 박준태, 그리고 사건을 알고도 방치했던 관련자들이 차례로 검거되었습니다. 성재의 형도 참고인 조사를 거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가해자 4명은 모두 16세에서 18세 사이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언론은 미성년 범죄라는 이유로 어디까지 관용을 베풀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신문과 방송은 연일 사건의 잔혹성과 주변 어른들의 침묵을 다루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민호의 성장 배경도 드러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증권회사 간부였고 어머니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넉넉한 집안이었지만 부모는 늘 바빴고 민호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외가에서 지냈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친 뒤
부모와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관계는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부모는 죄책감 때문인지 민호의 문제 행동을 엄하게 다루지 않았고 돈과 물건으로 달래려 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민호는 유도부에 들어가 몸을 키웠고 그 힘을 친구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뒤에는 학교를 그만두고 동네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렸습니다. 가족은 그를 건설자재 회사에 취직시키려 했지만 그는 제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에서 쫓겨난 뒤 그는 비슷한 처지의 청소년들을 모아 작은 폭력 조직처럼 행동했습니다. 돈을 빼앗고 오토바이를 훔치고 약한 학생들을 협박했습니다. 오기훈은 17세였습니다. 아버지는 운송회사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모텔 청소 일을 했습니다. 부모는 그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이혼했고 기훈은 어머니와 살았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 민호를 만나 빠르게 학교를 멀리했습니다. 이성재는 16세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병원 행정직 간부였고 어머니는 간호사였습니다. 집안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였지만 부모의 다툼이 잦았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면 성재와 형에게 손찌검을 했고 성재는 밖에서 그 분노를 다른 아이들에게 풀었습니다. 훗날 그는 민호에게 오토바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면서 가까워졌고 그 뒤로 자기 집 2층 방을 친구들의 은신처처럼 내주었습니다. 박준태는 17세였습니다. 부모가 어릴 때 이혼했고 그는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미용실 일을 하느라 늘 바빴습니다. 준태는 중학교 시절 민호가 자신의 누나에게 접근한 것을 계기로 그를 알게 되었고 이후 그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재판은 1998년 여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청소년 비행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완전히 파괴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장기간 감금되어 있었고 도망치려는 시도도 있었으며 주변 어른들이 여러 차례 이상 신호를 보았음에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히 무겁게 다뤄졌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듯했지만 변호인들은 이들이 미성년자였고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행이 계속되다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말은 피해자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아버지는 재판 내내 손을 떨었습니다. 1999년 5월 21일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강민호는 장기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기훈은 5년에서 10년 사이의 부정기형, 이성재는 4년에서 6년, 박준태는 3년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가담자 일부는 소년원 송치와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피해자는 돌아오지 못했는데 가해자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사회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신문 지면과 방송 토론을 채웠습니다. 2000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민호의 형은 20년으로 늘어났고 이성재와 박준태의 형량도 각각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오기훈의 형은 일부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소년법 체계상 미성년 피고인에게 성인과 동일한 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은 피해자 가족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선고 뒤 가해자들의 부모는 피해자 가족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가족은 거절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데 어떤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집을 팔아 5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마련했고 기훈의 아버지도 수입의 일부를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성재의 부모는 사건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민사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끝까지 그들의 침묵 역시 사건의 일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들은 차례로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박준태는 2004년 출소했습니다. 수감 중 다른 수감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뒤 대인 기피 증세를 보였다고 알려졌고 출소 뒤에는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성재는 2006년 출소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미아동을 떠났지만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는 폭행 사건에 다시 연루되어 짧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기훈은 2008년 출소한 뒤 이름을 바꾸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강민호는 2009년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출소 뒤 이름을 바꾸고 평범한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때마다 서연의 이름은 다시 신문 기사 속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한 번 세상을 떠났지만 사회는 가해자의 재범 소식이 나올 때마다 그녀의 마지막 시간을 다시 떠올려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미성년 범죄, 가정교육, 주변인의 침묵, 소년법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을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런 애,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용서할 수 있는가? 부모와 이웃, 함께 사는 가족이 이상한 낌새를 알고도 외면했을 때 그 침묵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그리고 한 아이가 사라졌을 때 우리 사회는 얼마나 빨리 그 위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가? 서연은 졸업 후 첫 출근을 기다리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찍 돈을 벌고 싶어 했고 친구들에게는 늘 조용히 웃어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미래는 크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을 하고 집에 보탬이 되고 언젠가 다시 공부하고 가족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 몇몇 소년들의 잔혹함과 수많은 어른들의 침묵은 그 작고 평범한 미래를 완전히 빼앗아갔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범죄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은 폭력, 방치된 비행, 반복된 협박, 부모의 외면, 이웃의 침묵, 경찰에 닿지 못한 구조 요청이 겹치고 겹쳐 하나의 비극이 됩니다. 만약 누군가 조금만 더 일찍 문을 열었다면, 조금만 더 집요하게 물었다면, 조금만 더 용기를 내 신고했다면, 한서연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잔혹한 범죄의 기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가해자들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한 아이의 절박한 신호를 끝내 외면한 사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